안녕하세요. 라키아TV 이은성 약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유례없는 폭우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모쪼록 큰 피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장마철이나 침수 피해를 입고 난 이후에는 특히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높은 습도로 인해서 세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식중독도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중독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해요. 식중독은 식품 후 섭취와 연관된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성 혹은 독소성 질환을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 식중독균에 오염된 음식을 섭취 후에 일어나는 것도 식중독이고, 독버섯이나 보고독처럼 특정 식품들이 가지고 있는 독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도 식중독이고요. 또 바이러스에 의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특정 식품 후 독에 의한 식중독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선 패스할게요. 바이러스에 의한 것도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장염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는데,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식품을 먹어서 생겼으면 그것도 식중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미 지난 겨울에 겨울철 장염 예방하기라는 영상을 통해서 미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참고를 하시도록 하시고요. 여기선 또 패스할게요. 오늘은 식중독균 중에서도 세균에 의한 식중독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해요. 세균성 식중독은 감염형 식중독과 세균이 생성한 독소에 의한 독소형 식중독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감염형 식중독을 알아볼까요? 감염형 식중독은 비브리오, 살모넬라, 대장균에 의한 식중독이 여기에 해당된답니다. 이들 균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 후 균이 장내에서 증식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감염형 식중독의 경우에는 잠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면 6시간에서 보통 24시간 내지 48시간 이내에 증상 발현이 오는 경우가 많고, 최대 72시간까지 잠복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째, 살모넬라는 잘 익히지 않은 육류, 가금류, 계란, 유제품 등에 의해서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복통설사, 오심과 함께 고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5도씨에서 35도씨가 가장 생육에 적절한 온도이고요. 60도씨에서 20분 이상, 또 75도씨에서 15초 이상 가열 시에 사멸됩니다. 이 살모넬라균은 냉장고 안에서도 오래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 보관 식품이라고 해도 안심해서는 안 되겠죠. 주요 식중독의 47.9%가 살모넬라 균에 의해서 일으킬 정도로 상당히 주의해야 할 균이고요. 장티푸스도 살모넬라 균에 속하는 경우로 살모넬라 야종인 살모넬라 탈피균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장출혈, 뇌막염과 같은 위험한 합병증을 동반할 수가 있으니까 일반적인 살모넬라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주에 비해서 상당히 더 독성이 강한 균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비브리오 균에 의한 식중독이 있는데, 비브리오는 호염균, 즉 짠 염분을 좋아하는 균이에요. 그래서 바다 생선, 조개, 새우 같은 어패류에 의해서 많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장염 비브리오균 한 마리가 2마리가 되는 데는 10분이 걸리지만 4시간이 지난 후에는 무려 100만 마리까지 증식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몇 시간 안 지났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금물이랍니다. 또한 바닷물의 수온이 높아지면 비브리오균은 활발히 증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갓 잡았다고 해서 바닷물에 그대로 씻은 채로 무심코 생으로 먹다가는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바닷물에 균이 증식하니까 아무래도 껍질 부위에 가장 많은 균이 묻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수돗물로 말끔히 세척을 한 후에 조리에 들어가야 되고요. 새우 껍질도 까서 속살만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비브리오균은 열에 상당히 약하니까요. 100도씨에서 수분 만에 사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물 수온이 올라가는 여름철부터 9월까지는 회로 먹는 것보다는 익혀서 먹는 것이 안전하겠죠. 비브리오 식중독은 섭취 후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의 심한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는데, 거의 물이 쏟아지듯이 심하게 쏟아지기 때문에 탈수에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셋째, 병원성 대장균을 꼽을 수가 있겠죠. 오염된 덜 익힌 육류나 유제품 등을 통해서 감염될 수가 있겠고요. 장출혈성 대장균이 대표적인 것으로 발열, 구토, 복통, 혈변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일명 햄버거병이라고 하는 용혈성 요독증후군이라는 합병증을 앓게 되는데, 급성 심부전이 발생하여서 투석까지 가야 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합병증입니다. 스테이크처럼 덩어리진 고기는 안에는 세균이 없어서 겉에만 충분히 익혀서 속이 덜 익은 채로 섭취할 수가 있지만, 햄버거 패티처럼 갈아서 분쇄육으로 나온 고기를 다시 익히는 경우 혹은 동그랑땡과 같은 것들은 속까지 충분히 익지 않으면 세균이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용혈성 요독증후군을 일으키는 대장균은 오이로칠이라고 하는 대장균이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단체급식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조리하다 보니까 속까지 충분히 익히지 않아서 집단 식중독을 일으킬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이외에 약수 등에 존재하는 yersi니아라는 균도 있는데, 아무리 맑아 보여도 산에서 약수라고 함부로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독소형 식중독이 있는데요. 황색 포도상 구균에 의한 식중독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황색 포도상 구균은 인체의 피부에서 흔히 발견되는 균이에요. 그런데 손에 상처가 나거나 화농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급격히 증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조리 과정 중에 식품이 오염되기가 쉬운 거랍니다. 또는 이런 상처가 없다 하더라도 피부에 묻어있는 세균이 떨어져서 증식할 위험도 있으니까 조리 전 손 씻기는 필수이겠죠. 감염형 식중독과는 달리 이 독소형 식중독은 이미 세균에 의해서 생성된 독소가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증상 발현이 감염형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나타납니다. 보통 1시간 내지 늦어도 6시간 이내에는 나타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요. 구토, 복통, 설사, 발열 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황색 포도상 구균의 독소인 엔테로톡신은 35도씨에서 38도씨에서 가장 많이 생성이 되므로 조리한 음식은 상온에다가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게다가 이 독소는 가열에도 쉽게 파괴되지가 않아서 끓여 먹어도 소용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120도씨에서 20분을 가열을 해도 파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독소형 식중독 중에서 보툴리누스 균에 의한 식중독이 있습니다. 클로스트리dium 보툴리눔에 의해서 일어나는 식중독으로 산소가 없는 현기성 환경을 좋아하여서 특히 통조림이나 병조림 식품 등에서 증가하기 쉬운 균입니다. 이 신경독은 120도 이상에서 사멸하므로 통조림이나 병조림 제조 시에는 120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이렇게 가열을 하여서 이 균을 완벽히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치사율이 높기로 악명 높은데요. 바로 신경독 때문입니다. 다른 식중독과는 달리 호흡곤란, 복시, 신경마비, 연하곤란, 또 동공산대, 두통, 현기증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호흡곤란은 사망으로 이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인 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통조림 식품은 따서 그냥 먹는 것보다는 충분히 가열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 클로스트리dium 보툴리눔이 신경을 마비시키는 도구로 작용한다고 했는데, 이 보툴리눔 하니까 뭐가 연상되세요? 바로 보톡스죠. 클로스트리dium 보툴리눔 균이 만든 이 강력한 신경독을 희석해서 근육을 마비시키는 원리를 이용해 주름을 쫙 펴주는 거죠. 무서운 맹독을 유익한 형태로 응용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식중독 균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는데, 음식의 맛이 변했다거나 음식이 상한 것은 상했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식중독 균에 의한 식중독은 음식의 맛이나 냄새가 전혀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모르고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수칙을 몇 가지 짚고 넘어가기로 하죠. 음식을 조리하기 전, 음식을 섭취하기 전, 그리고 화장실에 다녀왔을 때 반드시 손을 꼼꼼히 씻어야 되고요. 손 씻기 영상은 제 영상 중에서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를 하셔서 꼼꼼히 손을 씻도록 하시고요. 오래된 식재료는 버리고 조리 후에는 실온에 두지 말고 바로 냉장 보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도마나 칼 등에 의해서 2차 오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육류용, 생선용, 야채용 이렇게 도마나 칼을 따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도마가 3개예요. 육류, 어패류,
계란 등은 반드시 속까지 잘 익혀서 먹도록 하시고요. 보관도 철저히 분리 보관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에 상처나 화농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리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익힌 음식이라 할지라도 다시 오염될 수가 있으니까 익히지 않은 음식 재료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해동 후에 재냉동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특히 야외 소풍 시에 김밥 등을 싸가지고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2시간만 지나도 세균이 번식할 수가 있고 또 4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많은 양의 세균이 번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야외에 싸가지고 간 음식물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생선이나 새우는 껍질에 비브리오균이 오염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돗물로 잘 세척하고 또 껍질은 제거를 잘 하시고 되도록이면 익혀서 먹도록 합니다. 조리기구는 사용 후에 바로 세척, 건조, 소독하고 채소도 2차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3번 이상 씻도록 합니다. 또 여름철에는 생채소도 익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식중독이 발생했을 시에는 참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사, 구토 등으로 인한 수분과 전해질의 손실이 가장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보충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영유아 같이 몸집이 작은 아이들은 조금만 설사나 구토를 해도 생명이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보충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이렇게 설사를 하고 있을 때 드시게 되면 더욱더 설사를 심하게 일으키는 그런 음식들이 있는데 제 영상 중에서 설사할 때 피해야 할 음식이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 참고하셔서 그런 음식은 되도록이면 피해 주시도록 하시고 수분 보충을 잘 해주시면서 안정을 취하시면 대부분은 잘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세균에 의한 식중독은 확 틀어막는 지사제는 쓰지 않으셔야 됩니다. 특히 로페라마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지사제는 설사를 멈추게 하는 효과는 좋지만 이게 무작정 탁 틀어막아 버리기 때문에 뱃속에 세균이 나가지 못하고 뱃속에서 더욱더 증식을 하여서 식중독이 더욱 심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 없이 세균 속 식중독인데도 집에 있는 지사제를 함부로 자가 복용하지 마세요. 때로는 항생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3일 이내에 의심되는 식품이 있는지 꼼꼼히 생각해 보시고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긴 장마철로 인해서 높은 습도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이때에 더욱더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만나요. 행복하세요.